기존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익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의 원칙인데 고려아연 측은 사실은 거꾸로 한 거죠. 네. 반대로 보면 또 네. 유상증자는 빗살 때 해야 되는 거죠. 외부 자금을 최대한 많이 네. 끌어들이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희석을 적게 시키는 네. 선택을 해야 주주 권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번 고려아연 사태를 보면 반대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돼야 기업들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까? 여기에 대해 천착하고 계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기업 관련 이슈가 엄청나게 큰 건이 터졌죠. 지금 네. 고려아연 이제 공개 매수가 있었는데 네. 공개 매수 이후에 현 그 지배주주 중에 하나 그리고 경영권을 가지신 분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유상증자 발표했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재밌는 게요. 예. 일단 1라운드가 마무리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23일 날 양측 다 공개 매수. 네. 한쪽은 자사주 매입 네. 공개 매수, 한쪽은 그냥 공개 매수로 1라운드가 종료됐는데 1라운드 결과를 보니 네. MBK 연합, MBK 영풍연합 쪽의 지분이 네. 38.47%.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 네. 김윤범 회장 측의 네. 우호 지분이 네. 35.4%. 딱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네.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사회 장악을 할 거고, 임시주총을 열어서, 네. 그다음에 다음 주주총회 때 또 뭔가를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양측에서 하겠죠. 네네. 결국에는 3%의 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겠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측에서 내놓은 카드는 유상증자 카드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게 카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유상증자의 양을 현재 유통량의 한 20%를 네네네. 350만 주 정도, 20% 정도를 내놨어요. 네네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음.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통 주식이 한 25만 주 정도 된다 그래요. 네네. 여기 20만 주 언더로 떨어져 버리면 일단 상장 폐지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유통주가 지금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20만 주 언더로 또 떨어지면 상장 폐지도 안 될지라도 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MSCI 코리아 지수에서 빠져버려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이제 불안정 요동치게 되니까 네. 고려아연 최인보 회장 측에서는 그래서 유통 물량을 늘리려고 네.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실을 보면 실제로 보면 20%라는 게 마의 숫자입니다. 네. 20%면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상증자를 하면 그 물량의 20%는 우리 사주. 네. 네, 우리 사주. 사주. 네, 우리 사주. 네, 그러면 20%의 20%니까 4% 되죠. 4%. 네. 네. 4%니까 네. 이 3%를 메꿀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무도 우리 사주는 우주로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자본시장에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밸류 하는데 밸류 하는데 네. 보통 밸류 분리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시장의 주가가 네. 낮을 때. 낮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네. 주가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높을 때는 살려고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자본의 효율성을 보면은 싸게 사는 게 자본의 효율성을 높게 주는 거니까. 그게 교과서적이잖아요. 네네. 그 싸게 사서 물량을 좀 매입해서 네.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익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이제 자사주 매입의 원칙인데 고려아연 측은 사실은 거꾸로 한 거죠. 네. 비싼데.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이 87만 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비싼 걸 샀는데 고려아연 측의 이유는 이거죠. 현재 국내 상법에 보면 경영권 보호 방법은 자사주 매입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뭐 미국이나 포이즌 필이나 뭐 금주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경영권 보호 수단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본시장 원칙에는 조금 위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또 유상증자는 빗살 때 해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는 그렇죠. 네, 그렇죠. 주가가 비싸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을 희석을 덜 시키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외부 자금을 최대한 많이 네. 끌어들이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희석을 적게 시키는 네. 선택을 해야 주주 근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고려한 사태를 보면 반대로 했다. 공개 매수는 87만 원인가 하는데 유상증자 가격은 60만 원. 네. 그 60만 원도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100만 원 넘었을 때 30% 할인된가 60만 원이니까 네. 실제로 이게 90만 원대로 떨어지면 이게 50만 원대로까지 떨어집니다. 네. 중대 가격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고려인 측에서는 굉장히 뭐 좀 할 말이 좀 궁색해졌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 그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던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싸움이 그 사모펀드 시장 측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측면과 네네. 그리고 현재 대주주 일가들, 오너 일가들이 보는 측면이 전혀 상반됩니다. 네. 네. 우선 자본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주장이죠. 네. 아니 우리나라 주주 자본 국가인데 돈이 있으면 경영권이 부실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논리는 당연한 거죠. 사모펀드는 그걸 위해서 만든 기업이니까. 네. 사모펀드는 자기네가 회사를 인수해서 운용을 잘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면 시도를 하죠. 그게 또 그 자본의 논리인 거죠. 네네. 네. 네. 그 논리에서 보면 이거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MBK 쪽에서 큰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최인범 회장이 네. 경영을 잘못했거나 네. 코리아인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치를 낮게 계속 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 논리가 설득이 있는데 네. 최근 5년간 고리아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최인범 회장이 경영을 잘했죠. 잘했죠. 네네. 이건 객관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도 높였고 네. 굉장히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업을 2차 전지나 에너지, 수에너지 같은 걸로 좀 새로운 진전 동력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K가 그 논리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 이제 하면 들어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의 일면에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런 시장은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 봐요. 그는 이 시장 자체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대주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서 네.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대주주 오너일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인데 오너일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모펀드들은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FI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파이낸셜로 그냥 들어와서 돈 대주주는 실상 말해서 그 집사로 생각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신세계 그룹이 G마켓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를 이용하고 네. 그다음 GS 그룹이 뭐 새로운 사업을 인수할 때 또 사모펀드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도움 받고 서로 뭐 도움 주고 하는 지금 SK 그룹이 리밸런싱을 하는데 하나는 컴퍼니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거기다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역할만 하는 사업펀드인 줄 알았는데 경영권을 공격하네? 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너일가들은 가볍게 보질 않는 거예요. 오늘과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지배구조나 현재를 보면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로이터 통신의 그 에디터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야, 미스터 박, 워렌 버핏이 한 50억 불이면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지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한 6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워렌 버핏이 그 5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가동 가능하니까 그거 사버리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워렌 버핏 거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예, 예. 왜 안 돼? 네. 부터 이제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신 기자들 만나면 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지금 현재 가치가 한 뭐 100억 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10 몇 조 되니까. 네. 100억 불 정도를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성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뭐 지금 뭐 저기 버크셔는 뭐 450조 원을 그러니까요.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 사면 그럼 이재용 회장 지분 다 사면 그거 돼?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본시장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일단 오늘 일가들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본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돼야 되는 네.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딜레마의 근본 원인이 이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50대 그룹들이 3세로 넘어가거나 네. 2세에서 또 3세로 넘어가거나 3세 4세로 넘어가거나 다 김영권 승계 과정에 있고 4대 그룹 중에는 보면 현대차는 회장은 바뀌었지만 승계 안 돼 있고 지분으로 보면 네. LG만 되어 있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 소송도 걸려 있지만 주 SK 지분을 넘겨주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주 하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일가들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전체를 지배를 하고 싶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의 지배 구조의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는데 네. 그 확보한 지분도 최저 가격으로 항상 가지고 싶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승계할 때 상속세 증여세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규모가 크면 한 5-60% 상속세를 내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있으면서 공격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보통 이런 말을 하는데 포이즌필, 황금주 사실 그보다 제일 확실한 긴급 방어가 있다. 주가를 올리는 거죠. 주가만 올리면 돼요. 네, 비싸면 함부로 못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도 주가가 원래 한 150만 원 했어요. 네. 못 들어오죠. 네, 150만 원 했다면은 왜냐면 MBK가 MBK가 그 예. 6조를 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돈이 너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6조, 8조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네네. 우리가 기억하지만 2015년도에 엘리엇 어드바이저가 삼성물산을 공격할 때 네. 그때 들고 들어온 돈이 1조밖에 안 돼요. 1조. 네. 엄청 가볍죠.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네.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밸류업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것만 자극해줘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적대적 M&A가 다 방어돼요. 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대주주 일가들이 주가를 안 올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상황이 없는 오고 거죠. 네. 그러면 자본시장은 알아서 돌아가는 알아서 거죠. 돌아가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3천원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3천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4-5천. 4-5천은 금방 넘어가는 네, 거죠.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시국에 있는 거죠. 네. 요런 시국에 현 정부는 이제 딱 지난해 11월 달부터 밸류업을 들고 나는데 네. 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네. 뭐 있을 테니까. 누구나 근데 알고는 있어요. 네. 교수들 만나도 저도 그렇지만 밸류업 핵심은 이거다. 이것만 해주면 네. 사실은 다 해결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되는데 네네. 이것부터 하고 나서 이것 되고 나면 아마 월배당도 할 걸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미 네.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네. 분기배당은 이미 많은 기업이 하고 있겠고 네. 우리가 이제 저는 미국이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이 자본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금융을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해결시킨 거예요. 네네. 미국은 사실은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이 그 한 축을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401k 퇴직연금이 상당 부분 주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석삼조를 누리는 거예요. 네. 보시면 401k 같은 퇴직연금을 넣어서 그 주식을 활용시키는 것도 있지만 네. 월배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주주들에게. 그러면 연금의 한 축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퇴직자들한테 월배당이 나오니까 네네. 월급이 나오니까 네. 하나의 연금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정부나 이런 정책 간담회 가면 되게 그 얘기를 꼭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가 되는데 이 자본시장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의 개혁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네. 정부의 부담도 굉장히 줄 것이다. 그 자본시장은 등달아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누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돌아오면 네.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이것만 해도 일단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4-5천은 그때 넘을 것이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 들고 들을 필요 없고 포이즌필 황금주도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용에 대한 옵션을 굉장히 극하게 제한둬요. 네. 예, 경영권이 정말 치명적이거나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볼 때 상하게 해요. 그 포이즌 필을. 네. 우리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 전명하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대 네. 김우진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포이즌 필 이야기하는데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극히 제한적 사용이고 네. 사용할 때도 그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 기준이 뭐냐면 대주주가 아니고 네.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볼 때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경영권 넘어갔을 때 네, 우리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데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그렇죠.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개념별로 사실 도입해도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지금 여론을 보시면 한경현이나 네. 대한상이나 이쪽에서 주장은 뭐냐면 봐라 MBK 그 사업펀드가 저렇게 기념권을 뭐 이렇게 침해를 하니 공격을 하니 기념권 방어 막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 외국의 헤지펀드도 들어올 거고 그 주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온라인 파트너스라든지 뭐 KCGI 강성구 펀드라든지 또 그런 걸 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 포이즌 필 이런 거 빨리 해서 균형권을 좀 방어할 수단을 만들어 줘라고 네. 정부를 얘기하는데 네. 그 이전의 거를 얘기 안 하고 늘려 하는 거죠. 저는 좋다 이거죠. 그걸 하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네. 네. 그게 선제가 되고 나면 해도 된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일절 말하지 않고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건 일절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것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법 80조 4망을 보면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충실 의무가 있다. 네. 충실 신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가 아마 발의했을 거예요. 주주들에게도 충실의 신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네. 하는 이제 법으로 바뀌는 걸로 지금 아마 발의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아까 고려 사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못하죠. 그렇죠. 네. 이사들이 소송당할 소송 수 있는- 배임이 배임이 걸려버리죠. 걸리죠. 네. 그리고 물적 분할 당연히 못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일례를 보면 SK ENS와 SK 이노베이션 합병 안 됩니다. 네. ENS 주주들이 절대 참 아니죠. 공감을 주 SK 주주들이 반대하죠. 아 그렇죠. 주 SK 이거 주주들은 얼마나 손해? ENS에서 받는 엄청난 그 배당금 이득이 있는데 네, 못 받으니까요.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SK 뭐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SK 그룹에서 그래서 리밸런싱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네네네. 상품 통과된 거 있잖아요.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못 합니다. 네. 두산 절대 못 하죠. 두산 합병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두산 밖에 주주 입장에서 정말 네. 완전 날강도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상법 개정의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운동장을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자본시장을. 네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다가 더 기울게 하면 네. 말이 안 된다. 일단 공정한 게임을 하게끔 해줘라. 네. 네. 그게 이제 개인 주주 권익 보호 장치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우선 뭐 독립경영사도 일단은 통과는 됐고 하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독립. 뭐 저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그 공정쟁의 3법인가요? 네. 할 때 독립이사제 네네네. 그거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네. 그 1%그 제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해서 일단 상법 개정을 진행해도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상태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자본의 논리로 모든 거를 딱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준 말고 그냥 자본의 기준으로 가자라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아니 자본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영자처럼 내 일처럼 내 것처럼 그리고 자기 헌신을 하면서 자기를 다 쏟아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걔네들은 그냥 기업 사냥꾼 뿐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맡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동안에 해왔고 네. 앞으로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라의 미래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충실한 어떤 그 기업가 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본이 무슨 그런 정신이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요즘 이제 학계나 이런 쪽에 지배구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에게 맞는 지배 소유 구조는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기준들이 모든 게 답은 될 수는 분명히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류업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의 기준이 ROE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 형태로 국가가 발전해 왔어요. 네, 중후장대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어서 음. 공장과 설비와 기술을 때려 부어서 이 산업자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량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익은 적게 나는 구조니까 네. 이거하고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자기 공장도 없잖아요. 애플은 네. 네. 없는 곳에서의 ROE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네. 나오죠. 네. 근데 이걸 같은 기준으로 ROE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산업 구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지배 구조, 지배 소유 구조, 그다음에 뭐 이런 주주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고민이 적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단점은 뭐냐면 그 자본의 논리로 하니까 주주들이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고 재바르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었으면 삼성전자 CEO는 몇 번 잘렸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놔뒀겠습니까? 네.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면 네. 그 CEO를 놔두겠습니까? 네. 네. 주주들은 주가에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바로바로 교체하라 그러고 뭐 네.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잖아요. 네. CEO 교체 요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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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CEO들은 주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너의 관심만 받으면 돼요. 저는 그 요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맞는 걸 좀 찾아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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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소유 구조도 그렇고 네. 뭐 상법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사실은 뭐 경영권은 사실 오너십을 가지는 건 대리인도 오너십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오너도 오너십을 가지는 그렇죠. 게 중요하고 오너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 생각 안 하면 그 회사는 망가지는 거고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오너보다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는 똑같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SK 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런 전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인파워먼트라고 표현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잘 세워서 맡긴 네, 게 맞아요. 예. 그게 큰 역할을 했죠. 네네 그런 거고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는 결국 의문을 가지는 게 리더십이 관심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의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사실 뭐가 정답이 정확히는 없으나 어쨌든 오너십 자체를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본이 오너십 없이 재산만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다고 칠지라도 소액주주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안이 복잡하긴 한데 네. 기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네. 예.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네. 예. 주주의 권익을 모든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미션은 주주의 권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네. 그게 자본의 논리는 단기적인 권익을 뭐 이야기할 것이고 네네. 오너십의 논리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권익을 이야기할 것일 차이일 뿐이지 네. 중요한 건 기업의 주인에 대한 권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기업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주주들을 동업자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근데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네. 같은 주주가 아니야 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의 문제가 바로 그건 것 그건 같습니다. 거죠. 같은 주주가 아니야. 네. 넌 가짜 주인이고 난 어. 진짜 주인이야. 너는 그냥 뭐 잠깐 주주잖아. 네. 내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 문제를 어떻게 시각차를 좁혀가는가. 네. 그리고 오너들은 그 사람들을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설득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죠. 네. 우리가 아시지만 주주총회에 보는 상황이 최근 3, 4년째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에 주주총회 참여해 보시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네. 의장이 읽고 네. 누가 찬성합니다로 정해져 있고 네. 제청합니다도 정해져 있고 뭐 예를 들어 직원 주식 몇 주 안 가진 직원 직원들 다 동원해서 예. 예. 그냥 행사식으로 음. 끝내버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네네.
해치웠죠. 해치웠어.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팬데믹 때 주주들이 400만에서 1,400만 명 늘어나면서 MZ 세대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 정확한 계산 정확한 네. 친구들이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나라 네.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음. 빈국점이 생겼다. 이 네. 친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주주총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이전에 오늘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금융신 해야 되는구나. 설득을 지켜야 되는구나. 네. 이번에 우리가 두산 합병 사태를 보면 1차에서는 일단 물러섰잖아요. 2차에서 다시 시도를 하면서 두산 마켓과 분할하고 합병하면서 네. 커뮤니케이션 한답시고 똑같은 논리만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조금씩 기업. 네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이 측면에서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현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이슈가 됐지 현장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금투세 이슈는 제가 본 국민 저항 중에 탄핵과 더불어서 제일 큰 이슈였어요. 네. 네, 엄청난 이슈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개인들이 금투세 세금 자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인식이 세금은 걷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소득 있는 것에 그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이 깜짝 놀랐던 게 단순히 그런 논리면 미국 시장으로 사람들 안 떠난다. 미국 시장 세금 내고 있는데 왜 떠나느냐. 그렇죠. 이거는 푸대접을 받고 있고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본민주화 또는 경제민주화로 표현되는 그 어떤 공평성에 대한 어떤 반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뭐 약간 뭐 이렇게 적선해줘서 표를 얻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의 인식이죠. 네, 그런 인식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저도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100% 표로 인식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이 금투세를 합의 볼 때만 해도 네. 주식 시장에 1,000만 명 이하예요. 정도 되는 네. 숫자였죠. 근데 활동성으로 하면 훨씬 더 낮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그 정도 해도 사실은 뭐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이게 1,500만 명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뭐 소위 말하는 또 젊은 층은 네. 대부분 이쪽 분들이잖아요. 네. 자기들 쪽에 유리한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반대하면 그래서 원칙 무시하고 폐지한 걸 보면 과연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게 논리가 사실은 또 두 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너무 활용이 안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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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죠? 그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를 폈어요. 네. 좀 사실은 굉장히 궁색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네. 금투세 폐지하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나? 그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잠깐 눌렸던 거는 뭐 어느 정도 잠깐 뭐 며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주주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특정 지배주주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게 좀 운동장을 페어플레이를 지켜야 되는서 가야 되는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제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이코노미스타 쪽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정부 경쟁치에 대해서 그때가 문재인 정부 한 3년쯤 지났을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경쟁축이 뭐냐 하면은 혁신경제, 공정경제, 일자리 정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물려 있어요. 잘 보시면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하게 하면 거기서는 혁신이 발생합니다. 네. 100%입니다. 어느 나라고 혁신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네. 단순한 논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복귀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거꾸로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일자리 들고 나왔어요. 취임 초기에 네. 뭐 일자리 판 걸어놓고 막 홍보하고 일자리 제일 먼저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정위를 지켜서 혁신경제 한다고 들어오고 마지막에 공정거래 3법 마지막에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럼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3년차 될 때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어요. 네. 이게 실패다 그렇게 하시면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금투세하고 당장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일자리 같은 거 지속성 없는 일자리 들여봐야 그거는 은바로 오줌리기식 정책이 안 되고 정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네. 이게 뼈대가 되고 인프라가 돼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분들이 할 일인데 네. 왜 이렇게 단편적이냐. 네. 당장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일자리 막 공공기관 시켜서 일자리 빨리 만들어주고 네. 그거 금방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금방 없어져요. 일일직 이런 네. 게 많았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 또 다 없어져요. 네. 지금 이번 정권에서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경제 안 되죠. 뭐 박근혜 때 그린경제 이명박 때 뭐 하던 것들은 판판이 다 꺼집니다. 첫 번째가 공정입니다. 네네. 네. 페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자본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을 보면 뭐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를 좀 정책을 판단을 하고 상법 네. 개정이나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늘어난 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네.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유권을 가진 분들하고 어떻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네. 지금 그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를 보면 이제는 뭐 옛날에는 어떨 그 관건이 어떤 자원 배분을 하면서 그 미국으로부터 자원을 받았으니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서 자기가 키워줬으니 뭐 당연히 지금도 그 관행과 관습이 남아 있으니 그렇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주요한 기업들을 보면 기업 자체의 역량이 과거 뭐 국가 단위의 경쟁력보다 더 올라간 기업들이 당연하죠.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어떤 그런 기업이 성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라의 미래나 어떤 그 시대의 미래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업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그 기업의 중추를 이루는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학습과 이해가 조금 더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기업이 왜 지금 기업인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자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나라 경제와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다음 주에 국회에서 네. 국회 한 100명 모아놓고 강의를 네. 하는데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이 자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냐 보면 네. 6.25 이전의 자본들은 상업자본이었어요. 네, 네.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 그리고 두산그룹의 박 회장이나 네. 대부분 뭐 도매상하고 이렇게 무역 작게 해서 네. 상업자본이 됐다가 6.25가 끝나고 나서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이게 산업자본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모아놓은 돈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제당, 면직공장, SK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산업자본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중후장대로 커지죠. 네네. 경공업 산업자본에서 네. 중후장대 산업자본으로 커지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전두환 때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OECD 가입하고 하면서 IMF가 딱 터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 산업자본이 급격하게 금융자본화됩니다. 금융자본의 시대로 가요. 지금도 어쩌면 그 시대에 이렇게 걸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융자본화되면서 국가의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요. 네. 네. 왜냐하면 외국의 문을 개방했으니까. 네. 지금의 시대는 제가 있는 시대는 기술자본 시대입니다. 네. 기술자본 시대 지금 미국의 IRA법,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술자본 시대입니다. 네. 반도체 기술이 국가의 보안 큰 인프라 산업이 되고 TSMC의 어떤 기술 자체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죠. 네, 그런 식이 되는 그리고 구글 기술이라든지 AI 기술도 사실은 국가의 기술 자본 시대로 가 있어요. 네네. 네.
물론 기술 자본은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네. 이 자본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데 네. 국가의 운영 방침은 여전히 산업 자본 시대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기업의 역할을 뭘로 보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출산위원회 가 계시는 주영환 장관, 네. 전 산자부 장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 대표이사나 회장들은 자기들이 부르면 오는 사람인 거예요. 시장에서 떡볶이도 먹었죠. 그렇죠. 네. 지금 유진 대통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기업은 그냥 하수인이야. 우리가 하라면 하고 해야 돼라고. 왜냐하면 옛날엔 자기네들이 자원 배분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렇죠. 예. 자본의 군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이미 그럼요. 30년 전에 가기 시작했는데. IMF 이후로 싹 바뀌었죠. 아니 삼성전자 은행 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주주 권익을 이야기 하겠냐고요. 제가 말은. 그러니까 예. 이해도가 너무 없는.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 세비의 일부는 코스피 ETF 같은 걸로 주라. 몇백만 원이라도 자기 돈 들어가면 관심이 생긴다. 한 푼도 없으니까 관심이 안 생기는 거다. 그렇죠. 500만 원, 1000만 원만 들어가 봐라. 자기 돈. 그거 좋은 방법인데. 예. 아니 퇴직연금 자기 퇴직연금에 그냥 아예 코스피를 끼워줘봐라. 그럼 코스피 부동산으로 쏠림이 80%씩 이렇게 자산이 넘어가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국가의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이 다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네. 뭐 자기 이게 뭐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팔이 밖으로 절대 안 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 논의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하이닉스보다 한 2년, 3년 정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제 도리어 1년, 2년 뒤처지는 상황들이 왔느냐. 이건 결국 기업의 지배부 구조와 상당하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동의도 하고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두 가지를 놓쳤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는 트렌드를 하나 보는 방법이 있고 예. 산업 트렌드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올 3월달에 네. KBS 시사기획창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프로를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 그걸 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고 네.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거 기획할 때 KBS 그 담당 기자하고 삼성전자 위기를 이야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뭔 소리야. 근데 팬데믹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 그렇죠. 뭐 왜 삼성전자가 이런 식이었어요. 거의 30년간 불패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요즘 그게 다시 회자돼서 네. 요즘 그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있죠. 네. 반도체 업계에서 종합반도체에서 IDM이고 네. 이 두 개의 회사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공급자 시장에 의해서만 우위를 지킨 회사였다. 네. 인텔은 CPU에서 네. 삼성은 메모리에서 네. 절대 강자로 20여 년간 군림을 해왔죠. 예. 자기들이 룰을 만들고 자기들이 판을 깔고 네. 자기들이 공급하면 공급하는 거 하지만 안 되는 시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밸류체인은 자기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장으로 갔는데 네. 우리가 아는 4차 산업혁명 2016년 7년 네. 그렇죠? 저는 이때가 분기점을 보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느냐 IT 업계가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애플이 맥북에다가 인텔 CPU를 안 쓰고 네. M1 칩을 넣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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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체 제품을 직접 만들기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TSMC가 큰 거거든요. 네, 정육점 사장이 칼을 직접 만들어서 고기를 맞습니다. 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트렌드를 놓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보면 삼성전자가 그 타이밍 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걸 보면 돼요. 네. 2014년 5월에 이건 여장이 쓰러졌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엘리엇이 들어와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박근혜 전절 사건이 벌어지고 네. 17년도에 이재용 회장 구속이 됐어요. 네. 그 18년 2월 달에 나왔어요. 딱 요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2015년도에 네. 2014년
6월 달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이건 회장 쓰러지고 2달이 있다는 건가. 그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스터 박,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는데 삼성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때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첫 번째, 내가 JY라면 대규모 M&A를 할 거다. 본인의 강점은 글로벌 네트워크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하만 하나 인수했어요. 물론 실패, 선거도 실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거다. 음. 그때 삼성 탈레스 같은 거 떼냈죠. 네. 세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할 거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네. 제가 3가지를 다 맞췄어요, 그때. 근데 삼성이 이 큰 변화의 트렌드에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더 집중한 거죠. 네. 사법 리스크, 네. 경영권 성계. 그러면서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화의 트렌드에서 후자의 문제를 포커싱하면 조직 내에서 누가 승승장구할까요? 재무 관련과 법무 관련이겠죠? 맞습니다. 네. 관리 조직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 따라잡힌 타이밍이 언제냐면 2019년도에 마이크론한테 지금 이제 디램의 선폭이 네. 지금 우리가 HBM에 들어가는 게 6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6세대가 D1C를 씁니다. 네. D1C는 10나노 이하로 떨어져요. 네네. 이게 D1C 다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원다시. 네, 원다시죠. 1A가 14나노예요. 네네. 삼성전자가 1A부터 떨어졌습니다. 원회의부터 문제. 마이크론에게 네. 뒤쳐졌어요. 네, 문제가 그리고 생겼죠. 1C는 하이닉스에 뒤쳐진 거예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10%도 안 나온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19년도 준비를 못 한 거죠. 네. 예. 요 비슷한 시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2018년도에 정의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됩니다. 2018년 8월 달. 현대차. 네. 수석 부회장이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쓴 게 실제 본인이 다 해요. 그걸 그렇죠. 언제 할 수 있느냐? 2018년 11월 달, 12월 인사를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네. 구광모 회장이 회장이 됩니다. 네. 이 동시에 일어나요. 요 네. 세 그룹이 예. 공교롭게도 한국의 원투 쓰리 펀치가. 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개를 딱 그때 인사를 비교를 해보면 이주영 회장은 요 기간 동안에 인사 혁신을 하나도 못했어요. 자기 문제가 급급하긴 했죠. 왜냐하면 미전실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법무팀 그대로 가져갔어야 되고요. 우리 늘렸죠. 네. 그리고 홍보인원들 더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은 관리 조직은요 경영 성과를 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쪼는 거죠. 생산성 향상. 코스트 다운. 예. 비용 절감. 네. 네. 그러면 기술진은 투자를 못 합니다. 투자 올라가는 건 쪽쪽 다 잘리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반대로 다른 두 그룹을 볼까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지금은 지나서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2017년도가 거의 최하였어요. 영업이익률 2%도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문제 많았어요. 정의선 회장이 딱 등극하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정몽구 회장의 가신 그룹 6명의 회장이 있었어요. 네. 유철, 정신행, 뭐 이런 아주 뭐 대단한 분들 많았죠. 윤여철, 현대 전공파. 예, 예. 예. 가신 그룹이라 그래요. 네네. 과감하게 다쳤습니다. 네네. 네. 6명 회장을 다 자르고 현재도 현대차 그러면 부회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수 회장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학을 띄었으면 아예 부회장 임명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는 누굴 들고 돌았느냐? 외국인 출신 디자이너들, 네. 동기업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네. 요즘 현대차, 피터 슈라이어. 네. 네, 유명했죠. 요즘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가장 측근에서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티두닷컴 대표. 현대차가 네. SDB 형태로 가는 거.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기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보고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반도체는 AI가 아니냐, AI가 아니냐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분류됩니다. 자동차는 네. SDV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로 딱 분류됩니다. 네. 폭스바겐, GM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네. 구조정하고 있죠. 토요타, 현대차 날아다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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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계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현대차는 요 시기에 그거를 해낸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조직 혁신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극명히 드러나죠. 네네네. LG도 비슷하게 해냈죠. 네. 구광모 회장이 그렇게 되고 나서 가신 6명 회장을 2, 3년 사이에 다 진체적 구축을 하고 네. 외부 인재 현재도 CSO가 누구냐면 베닝컴퍼니 출신의 김홍도 사장이에요. 네. 예, 홍범도 사장일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을 자극하는 거죠. 네. 삼성은 음. 똑같다. 네. 여전히 위전실의 출신의 정윤호 부회장이 네. 지원팀장을 하고 있고. 예, 이번 그래서 11월에 과연 그분의 거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저는 삼성전자의 혁신의 어떤 분기점은 이번 12월 인사에 정윤호 부회장의 거치다. 속보창에서는 그분은 유지된다 이런 뉴스들이 네. 나오고 나머지 DS는 싹 바뀐다. CTO를 알린다. 뭐 이런 말도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현실이 된다면 네. 전현정 부회장의 사과문은 그것으로 끝났다. 네. 그래도 DS 부분은 싹 다 바꾼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네. 현재 그 아까 이야기했던 D110가 가려면 네. 설계부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설계를 다시 하려고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 설계부터 다시 해서 양산까지 가는데 내년 6월 6일. 그렇죠. 1년 가까이 걸리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매출은 후내년 그렇죠. 1분기에 나옵니다. 네. 내년도는 간 거예요. 내년은 다 날아간 거죠. 예, 예, 예.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선이 있죠. 네. 누가 되건 제부터 대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은 계속할 거고. 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범용으로 대부분 중국에 팔고 있는데 네. 중국의 후발주자가 지금 1X까지 왔어요. 네. 곧 1A 간답니다. 네. 네. 삼성이 주로 팔고 있는 게 1A 다이의 DDR4 쪽. DDR4죠. 네. 그 시장 넘어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지금.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기술 혁신이 아니고 인사 혁신이 삼성전자에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상황 아니냐. 세계구를 보면 명확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그 재무 관리 라인이 삼성전자에서 그 최고 라인 쪽에서 그 생존을 한다면 삼성전자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봐야 된다? 굉장히 저는 암울하다. 네. 지금 말하는 혁신은 아마 표면적 혁신에 불과할 것이고 네. 루트 코즈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작년 10월 말에 모 언론사 기고문회를 써달라 그래서 네. 삼성에 써달라 그래서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재용의 침묵이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1주 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2주 때 기대했거든요. 10월 네. 27일 날. 네. 여전히 아무 말 없습니다. 아. 뭐 이번 주 다음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박지만은 않다. 네. 박지만 않다. 사실상 이제 뭐 최고 뭐 CFO 라인은 결국 인사권은 회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구도 거기다가 칼을 못 대는 거죠. 예. 네. 그거는 뭐 그렇죠. 최고 높은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이 인사 네.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예. 누가 거기를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최고 회장밖에 없는 거죠. 조직 결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와, 이 홍보 라인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완전 수성이 급해. 남한산성 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의 홍보 라인은 네. 이 사브리스크라는 이유 때문에 공채 출신의 홍보 라인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언론 출신. 정윤호 부회장이 들어오면서 네. 그 언론 출신을 다 깔았고요. 네. 지난해 말고 지난해 사장 2명 됐어요. 네. 김문경 사장하고 그 외교부 출신 김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그 TV 만든 네. 김대 사장이 70년생 두 분이 사장이 됐는데 네. 그 전에 2023년 네. 인사에서는 홍보라인 2명을 사장 올렸어요. 네. 백수현 사장하고 네. 삼성물산의 홍보 책임자하고 음. 왜 올렸겠습니까? 사브리스크 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를 누가 추천했겠습니까? 정윤호 부회장 추천했겠죠. 네. 지금 홍보라인은 회장도 수호하지만 정윤호 부회장도 수호하는 조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시대가 오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게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삼성에서 나오는 선전 안 믿어요. 저거 다 그렇죠. 저거 다 광고 주니까 알아서
게재해 주는 거네. 저거 뭐 믿을 거가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이번에 HBM 때문에요. 완전하게 우리 현장에서는 양치기 소년 됐어요. 양치기 소년이죠. 예. 네. 지금 벌써 작년 4월부터 한다고 공식적인 거짓말을 3번 했습니다. 예. 어떤 경우죠? 먼저 3월 달 네. 한번 거짓말 한 거고요. 6월 달에 10월 된다는데 거짓말 한 거고요. 어. 이번 IR 때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입니다. 예. 네. 아주 변명에 급급했다. 예, 불투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불투명하게. 그 조건부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분명히 젠슨왕은 조건부라고 저는 IR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봐요. 네. 주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신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내년이 더 암울하다. 그 인사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번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네. 2주년 때 이재용 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네. 뭔가 핵심책을 냈다면 저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네. 침묵했고 더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그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영인 부회장이 사과문 발표했잖아요. 사과문. 네. 그렇죠. 그 발표하는 그 주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남아가 있었어요. 순방 중이었어요.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사실 그 장면을 두 개의 장면을 보고 이 삼전자를 어떻게 하나라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네. 아니 전문 경영인은 책임지고 지금 사과문 발표하고 있는데 네. 회장은 대통령 따라서 뭐 다른 그룹 회장들은 그 거부한 그룹 회장들도 있어요. 네. 하면 옛날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거부했습니다. 네. 저는 급한 경우가 있다 해서 안 가고 했어요. 한 분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실망스럽고요. 네. 이번 인사에서 한번 봐야죠. 그래도. 네. 네, 하지만 아, 그러면 뭐 조금 뭐 동정심을 기업 영역에서 발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정심을 발휘하면 감옥 갔다 온 게 영향을 크게 미쳤나 보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이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아, 진짜 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짜 삼성이 잘해야 지금 나라의 경제 기틀이 잘 유지가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평택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동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타격을 받겠죠. 네, 오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네. 이미 뭐 하이닉스보다 월급이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시중에 떠도는 말이 하삼하? 하삼하란 말 아세요? 모릅니다. 네.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말이 하이닉스 갔다가 삼성전자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 간다. 하삼하. 네. 가 유행이랍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하이닉스 가고 싶어하는 마음 많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인사에 대해서 내부에 다 알아요. 이제 삼성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 내용들 좀 보시고 하신 분들, 그다음에 가끔씩 그 블라인드 같은 앱 보신 분들은 누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죠. 진짜 동네 초등학생이 알 정도로 다 알아요. 헤드쿼터만 몰라. 제가 그분을 실명 거론한 지가 꽤 됐는데, 뭐 그때는 아무도 실명 거론하지 못하죠. 원래 안 받고 하니까. 저는 참고로 10년 전에 장충기 사장도 엄청 거론 많이 했어요. 문제는 저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늘 한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또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의 그 어떤 정치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리더스 인덱스에 우리 박주근 대표님 덕분에 한국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향후에 제가 이제 우리 박주근 대표님한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주주 친화적인 회사 스코어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셔가지고 스톡 프렌들리 인덱스라고 내년 주총 전에 그러니까 1월 중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 만들어 주시면 그것만 따라서 주식에도 한국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다우존스 지수 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공정하게 정말 정말 우리 개인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